향후 북러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해방됐을 때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나쁜 짓 많이 했거든. 막 시계 같은 거 훔쳐가 뺏어가고 막 분야들 희롱하고 그랬거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은 저도 소련에 유학해서 잘 아는데 북한 사람들 경멸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미개하게 생각해. 불량국가라고. 근데 서로 케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러시아인은 인민군을 비하하고 인민군은 러시아군을 불신해요. 그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탄력 및 탈북 개연성이 상존한다. 이게 뭐냐, 월스트리트 저널이 군인 출신 탈북자를 인터뷰해갖고 베트남전처럼 신분 상승 기회고 김정은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인민군들이 이렇게 지금 보도했어요. 보도가 많이 됐어요. 저는 이 보도 동의 안 해요. 북한 군인들도 MZ세대거든요. 장마당 세대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배급체제도 돌아가지 않고 장마당에서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사는데 김정은을 위해서 왜 죽어요? 이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인 중요성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여기 탈북해서 여기 오신 여자분이 한 얘기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얘기가 처음에 합동신문을 봤거든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 드라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그 드라마 몇 부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이게 제일 궁금했대요. 싫어해요. 그리고 잡아도 청바지 입고 다녔고 염색하고 다녔대요. 이게 MZ세대거든. 근데 뭐 여기 가서 왜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굶주리고 세뇌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총알바지 기꺼이 자치가 틀린 거예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의가 없고 대규모 탈영이 있고 장비가 빈약하죠. 그러니까 전투력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이게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인민군들의 상황입니다. 최근 돈독해진 북러 관계를 두고 중국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게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2024년 6월 19일 날 푸틴, 김정은이 북러,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동맹조약은 중국하고 북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체결했던 북소, 조소, 소조 조약은 90년대에 해체가 됐고 폐기가 됐고 사이가 망했으니까. 조중 우호협정 상호 원전자에 따르면 북한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중국만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북러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도 병력을 파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분이 아무래도 좋겠어요? 찐핑이? 자기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에도 일정한 분열의 화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북러 밀착은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북러 관계 변화와 이것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북러가 밀착을 하면 밀착을 할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약해지겠죠. 그런데 특히 뭐가 문제냐면 중국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국은 북한을 경유해서 동해로 나가고 싶어요. 두만강 하구가 막혀있거든요.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중국 못 나가요. 바다가 없어요, 그쪽에. 그런데 이 만일에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면 중국의 동북 삼성이 있잖아요. 제일 가난하거든요.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동북 삼성이 물리체계가 지금 서쪽, 서해, 보아이반 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포화 상태예요. 근데 만일에 이 동해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동북 삼성이. 바로 태평양으로 나가잖아요. 중국의 꿈은 언제나 차항출해, 항구를 빌려서 출해 바다로 나간다거든요. 북한 동해안 항구 얼마나 좋아요. 수심도 깊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의 위성국가를 만드는 게 제일 중국 국익에 부합하죠. 근데 이번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군대를 들고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막는 거지 이거를. 그럼 러시아는 왜 막느냐?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오게 되면 블라디보스톡이 포위되잖아요. 중국한테. 가뜩이나 여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몇 평방밖에 안 되는데 극동 지방이.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차항출에 동해로 나오면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거죠. 안보적으로. 북러 밀착은 당연히 북중 관계 악화를 가져오죠. 기분 나쁘지. 아주 기분 나쁘지.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른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북중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악이다. 2013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국무부 장성택을 채용합니다. 근데 장성택은 친중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장성택이 죽으면서 북한 내에 있던 친중 주요 라인이 다 제거됐어요. 숙청당하거나 아니면 처형당하거나.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는 김정남, 자기 이복형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대낮에 암살합니다. 근데 이 김정남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었느냐? 중국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냥 유사시에 백두를 통해니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중국은 북한의 약점을 쥐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은 북한 대교역의 98.3%. 러시아는 1%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북러 밀착을 하면 북러 간의 교역이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그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거예요. 세계 공장이잖아요. 러시아는 제조업이 없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걸 갖고 흔들면 김정은 흔들리겠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한 20만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일한 김정은의 해외 외화 가두번이에요. 근데 유엔 결의에서 이 사람들 다 그 해외체류 불법이거든. 들어가라. 여기도 아마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운 김정은의 단둥 북한 무역 일꾼 50% 소화 명령 대체인력 불허 이 대목이 나오죠. 이게 이제 들어가 압박하는 거죠 북한을.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 지금 보면 자 높은 북중 의존도 교육, 그다음에 노동자 귀국 문제. 이 세 번째 이게 뭐냐? 이게 압록강대 유역에 있는 댐들인데 서쪽 맨 밑에 태평만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조선과 중국과 조선에 있는 송유관이 있어요. 송유관, 기름관. 이거 얼마 들어가 눈에 안 보이죠. 이걸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잠글 수 있어? 그다음에 노동자 있어? 무역의존도 있어. 이게 다 중국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잖아요. 북중의 높은 무역의존도, 노동자 교육식 문제, 조선과 성회관 이것들이 다 김정은의 약점이고 이걸 중국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무너뜨리고 싶겠죠.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북한에는 친중파가 없거든. 아예 씨가 말랐거든. 숙청해버렸거든. 그러면 김정은을 쓰러뜨리면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오히려 남한이나 미국에 먹힌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중국의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시진핑 주석, 김정은에게는 이제 찐핑 형님이 되겠죠. 뿌찐 형님이 있고 찐핑 형님이 있는데 시진핑이 아마 요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것 봐라. 그런 느낌일 거예요. 김정은한테. 야, 너 좀 많이 까분다 요즘. 너 북중 관계가 어떤 관계고 그동안 너희들 그 고난의 행군이고 이럴 때 굶어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 거 우리가 살려놨는데 너가 이럴 수가 있어? 뭐 최고의 혈맹 관계가 러시아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볼 거예요. 북중 전통 관계. 그러니까 산과 물이 있다은 뭐 이런 관계. 특히나 이제 북한, 중국을 혈맹이라 그러는 건 6.25 때 우리가 유엔군 반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다 패전의 기색이 역력할 때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민지원군이라는 형태로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북한을 구해줬잖아요. 그런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건 거의 자기네들이 살려놓은 이런 정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에 군대를 보내고 푸틴하고 저렇게 밀착하는 거를 베이징 지도부는 달갑지가 않겠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있죠.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아주 저도 참 시진핑이 또 중국이 묘수를 썼다 이렇게 한 게 한국에 대한 노비자 정책. 그걸 썼잖아요. 이거는 북한을 뭐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띄운 거예요. 자, 이거 경고야. 너 어떻게 되는지 봐. 그동안 우리가 그 중국 노비자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시점에 덜컥 중국이 일방적으로 내년 2025년 말까지 그 노비자로 중국을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중국에 가려면 우리가 비자피를 뭐 100불에서 한 200불까지 내거든요. 그리고 그 비자피 내는 거는 사실 수입으로도 막대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에 많이 가겠어요. 그리고 그 비용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뭐 서울의 중국 대사관 운영비도 그걸로 다 충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수입을 중국이 굳이 버리면서 한국에다 노비자를 줬다? 이거는 북한 너희들 잘 봐.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한중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너를 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압박책, 그러니까 그동안의 김정은의
오만방자함을 이렇게 좀 혼내줄 수 있는 뭔가 아마 조치를 조만간에 내놓을 것 같아요. 최근 돈독해진 북러 관계를 두고 중국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푸틴하고 만났을 때 시진핑의 그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뭐 그 미국하고 중국이 마치 연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연대와 지지,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반미 전선, 반서방 전선에서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발전이나 안보, 중러 협력 이런 것들을 꾀하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침공 자체를 두둔하거나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을 지지하거나 이런 입장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정말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를 어렵게 하고 미국이나 일본, 한국을 자꾸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압박할 명분을 주느냐. 제발 좀 그만할 수 없니? 이런 시그널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북중러 관계 변화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북중러하고 뭐 한미라고 옛날에는 뭐 북방삼각, 남방삼각 이래가지고 그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 이런 게 이제 코로나 어간 뭐 그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북중러 연대라는 말을 지금 요즘은 쓰기가 좀 어색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뭐 사회주의 패권 이런 부분에서도 과거부터 좀 경쟁을 해왔죠. 근데 사실 뭐 북한이 중러한테 그렇게 중요한 어떤 인자가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반도에서 그 대한민국이 있고 뒤에 이제 후방에 미국과 일본이 있는데, 어떤 이 자본주의 서구 세력의 어떤 북진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건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이제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정서적으로 이제 통하는 건 있는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뭐 대등하게 놓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북한의 대외 교역을 이제 중국 해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중국이 뭐 사가거나 팔거나 지원하는 그 물량이 거의 85%에서 95%예요. 코로나 때는 95%까지 됐어요. 근데 북한의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1%가 안 돼요. 0.8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러 뭐 신조약이나 지난 6월에 맺은 조약에 보면은 뭐 루브라 체제에, 러시아의 루브라 체제 그 경제 체제 북한이 뭐 들어가고 이런 건데, 그거 정말 아무 선언적 의미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러는 사실상 경제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별로 비교는 되지 않아요.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 이런 것 때문인데, 러시아도 최근에 이제 보면 전쟁 기간 중에 지금 경제가 엄청 좋아요. 러시아 경제가. 러시아가 작년에 아마 경제 성장률이 3.6%였을 거예요. 우리가 올해 작년에 2.5%였는데. 근데 내년에도 3.4%?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3.6, 올해 3.4. 이제 전망치가. 전쟁을 하는데도 경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러시아가 지금 돈을 막 풀어가지고 군수 공장이니 뭐 이런 게 풀로 가동되고 있으니까 청년 실업률도 지금 러시아가 2.5%예요. 그게 사상 최저치라 그러더라고. 고용이 이제 거의 뭐 잘 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러시아에 이런 게 계속되느냐? 원래 이제 전쟁 지금 3년 가까이 돼가니까 전쟁 일으킨 초기에 몇 년은 이 경기가 이제 전시 경제로 해서 호황이 됐다가 그게 이제 고갈되면서 이제 꼬꾸라지는 과정으로 가겠죠. 그래서 러시아도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예측을 못하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중러의 어떤 그런 격차는 저는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국제적인 위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북러 관계가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된다. 푸틴이 뭐 내년 1월 20일 날 집권해서 전쟁을 끝낸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김정은이 닥쳤던 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한창 훈련시켜가지고 막 전선에 투입했는데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이제 더 아쉬울 게 없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반대급부로 주기로 했던 이런 것들도 조금 덜 주고 좀 아까워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전쟁이 일찍 끝나더라도 그렇게 손해는 아닌, 왜냐하면 자기는 그 충분히 용의를 보여주고 푸틴으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고, 또 명분이 있잖아요. 우린 다 보냈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병사들이 미처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돼가지고 사상자가 나기 전에 전쟁이 종전되면 또 뭐 괜찮은 거죠. 그것도 뭐 별로 싸우지 않고 어쨌든 참전했다는 이런 명분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쟁 조기 종전을 꼭 김정은이가 뭐 완전히 폭망한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그건 그때 상황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북중 관계를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풀어야죠. 이거 없이는 러시아한테 뭘 의존해가지고 먹고 산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러시아가 주는 밀 가지고 뭐 먹고 산다. 이거는 제가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혈맹 관계로, 그러니까 김일성 때부터 뭐 등소평이나 뭐 이런 쪽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온 어떤 관계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잖아요. 선대 때부터. 그런 관계하고 지금 푸틴이 이끄는 이런 러시아하고의 이런 관계, 이런 거는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아주 녹익은 맛이 나는 이런 장맛이라면, 이쪽은 뭐랄까 마트에서 그냥 갓 사온 뭐 이런 거 언제든지 변하거나 푸틴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푸틴의 기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죠. 집 나간 김정은이 뭐 언젠가는 지발로 찾아와서 형님 뭐 제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한번 걷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올 거라고 보겠죠. 북중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또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을 품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어쩌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동안에 이렇게 걷어먹이고 이렇게 후경부 격환 북한에 이런 걸 해왔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뭐 북한을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대미 견제라든가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카드로 써왔기 때문에 그 효용은 계속된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과 어떻게 외교 정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설득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은 중국 지도부에다가 이번에 노비자라는 엄청 좋은 사인이 왔잖아요. 이 기회를 이제 잘 살려서 지금 그 북한을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정말 이 한반도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계속 이제 북한 지역에 뻗치게 될 경우에 중국이나 한국 모두 공동의 손해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인식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북한이 어쨌든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위해 가지고 참전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러시아가 나중에 북한에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참전을 할 수 있는, 전투병을 보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북한이 전투병을 보내는 게 됐지만, 나중에는 러시아의 요구에 의해서 북한의 상황,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 조약이라는 게 상호조약이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뭐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동해 함대의 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청진항이나 나진항, 나선항에 주둔을 한다? 러시아군이 주둔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중국 너희가 지켜볼래? 아니면 지금 우리랑 같이 해가지고
뭔가 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그 전략적으로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 게 탈북민 문제예요. 지금 중국 내에 탈북민들이 많이 뭐 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탈출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뭐 중국인 남자들하고 이렇게 돼서 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숨어서 이렇게 신분이 합법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체포하거나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중국이 좀 길을 열어주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김정은한테 보내는 경고예요. 너 탈북민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했는데 봐, 이제 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탈북민들을 한국으로도 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런 시점에 한번 중국 정부하고 뭐 물밑 협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